뉴스 당신을 위한 리얼 닥터.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재인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 닥터 최대한 신경외과 교수님 그리고 보험 닥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고윤석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도 무척 궁금하시죠? 저는 오늘 주제를 듣고 딱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가 감히!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런 모습이 드라마에서만 있는 거 아니고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하루에 12번도 잤거든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증상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뒷목이 뻣뻣해지는 건 목 근육이 긴장돼서 경직돼서 발생을 하는 것들이고 뇌혈관 질환과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중에 지주막하 출혈인 경우에는 그렇게 뒷목 경직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지금 초반부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주막하 출혈이요. 네, 이제 또 하나하나 어려운 단어도 오늘 배워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뇌혈관 질환은 종류도 다양하고 또 명칭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을 들 수가 있고요. 뇌졸중 중에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있고,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약관에도 보면 저희 보험약관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출혈성, 허혈성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혈성 같은 경우에는 들어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허혈성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허혈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허혈을 한자로 하면 빌허자의 피혈자인데요. 피가 비어있는 걸 말하죠. 근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버려서 뇌 조직 일부에 피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허혈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혈성 뇌졸중이 전체 뇌졸중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중에서 뇌 손상이 확인이 되면 뇌경색, 그리고 증상이 있었지만 뇌 손상이 없고 증상도 24시간 이내 사라지면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뇌경색이라는 단어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접해봤거든요. 근데 일과성 허혈성 발작? 이 질환은 제가 또 처음 듣네요. 보통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면 뇌졸중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고 그리고 뚜렷한 장애를 남기지 않아서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발생한 경우 위험 인자가 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에서 3에서 6개월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좀 병원을 내원해서 검사하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그렇다고 해서 다 항상 병원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뭐 이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일괄성 허혈성 발작의 경우도 뇌경색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FAST, 그러니까 fast, 빨리라는 뜻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F는 일단 face, 그러니까 얼굴 마비, 한쪽 얼굴이 입꼬리가 처지거나 아니면 이마에 눈이 처지거나 하는 그런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A는 arm, 그러니까 한쪽의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 팔 마비나 다리 마비가 양쪽으로 같이 오는 경우는 뇌경색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뇌경색 때문에 마비가 오면 거의 한쪽 편으로, 같은 쪽의 팔과 다리가 마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S는 스피치라고 언어 장애인데, 쓰러지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아예 그냥 소리밖에 못 내거나, 아니면 엉뚱한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묻는 말에도 계속 그냥 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거나, 이제 그런 언어 장애들. 그래서 FAS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타임이라고 해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도 이런 증상들이 주로 발생을 하고, 근데 간혹 이런 증상들 없이 한쪽 눈의 시야만 흐려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에도 일괄성 허혈성 발작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스트 증상이 있으면 일과성 허혈성 발작을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뇌경색을 포함해서. 아, 네. 그렇다면 이 패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F는 페이스, 앞면의 마비, 그리고 A는 암 해서 이렇게 팔과 다리 쪽의 마비 증세, 그리고 S는 스피치, 말이 좀 어눌해지는 증세, 그리고 타임,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또 요약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억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어눌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반드시 이걸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뇌졸중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요. 흔히 뇌출혈이라고 하죠. 뇌출혈의 비중은 허혈성보다 적긴 하지만 사망률이 많게는 50%까지 되기도 하고 후유증도 뇌경색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방금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컨설팅을 할 때 단지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진단 자금만 컨설팅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요새는 이제 특히 그 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간병이라든가 이런 자금도 컨설팅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대표적인 후유증들이 어떤 게 남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편마비,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 마비가 가장 흔하고요. 근데 왼쪽 뇌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같이 동반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뇌출혈이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대가 50대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50대면 거의 한참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시기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력을 책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쓰러지게 되면 그 가정은 이제 소득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평생 재활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간병 이런 걸로 계속 병원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떤 병이든 후유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닥터님, 이 후유증을,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뇌출혈의 종류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뇌출혈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뇌 안에 피가 터지면 뇌실질 뇌출혈, 그리고 뇌 안에 뇌실이라는 물주머니 안에 피가 생기면 뇌실 뇌출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하고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 피가 나게 되면 지주막과 출혈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출혈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출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뇌출혈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출혈, 뇌경색이 다 뇌졸중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뇌경색과 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한쪽 마비가 오거나 얼굴 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출혈의 경우에는 피가 터지면서 뇌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발작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막과 출혈의 경우는 갑자기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벼락을 맞는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벼락 맞는 것처럼 굉장히 극심한 두통과 함께 오심, 구토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두통이 심하면 그런 증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두통은 사실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편두통 같은 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약을 먹고 만다거나 이러고 많은데 꼭 두통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병원을 다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걸까요? 위험한 두통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주막과 출혈처럼 갑자기 벼락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 그리고 뇌에 압력이 올라갈 때 생기는 두통, 그러니까 뇌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대변을 볼 때 힘을 주거나 아니면 풍선을 불 때처럼 이렇게 입과 코가 막힌 상태에서 힘을 주는 그런 동작을 할 때 심해지는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두통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열이 같이 동반되거나, 또는 두통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발작을 하거나 그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뇌졸중을 포함해서 뇌에 감염이 생겼다거나 뇌종양 같은 그런 질환들을 함께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심할 때는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아니면 신경외과 진료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두통만으로는 그 증상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뇌졸중이라는 말 자체가 갑자기 맞는 거니까 전조 증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뇌졸중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인가요? 뇌졸중이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라서 100% 예방을 할 수 없긴 하지만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관리한다면 위험성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담배와 술을 줄이는 거겠죠. 네, 건강 닥터님, 왜 보험 닥터님을 한번 보시는 거죠? 매달 이제 나오는 느낌이- 얘기가 이제 적응했습니다. 근데 정말 음주와 흡연은 어떤 질병에도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몇 달째 저희가 이 프로를 하고 있는데 네. 매달 제가 이제 야단을 맞아서요. 항상 끊는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줄여는 가고 있습니다. 흡연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흡연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금연이 중요한 거겠죠. 꼭 금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금연은 반드시 금연이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술은 보통 이제 술을 안 드시면 좋겠지만 드신다고 봤을 때 위험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2잔까지, 그 여자분들은 1잔까지는 그래도 더 위험이 커지지는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잔이라고 하면 보통 한 잔을 얘기를 할 때는 맥주 작은 거 한 캔 또는 와인 한 150cc 그 정도를 한 잔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은 그거 이상을 매일 섭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난감하네요. 네. 많이 줄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이제 술과 함께 또 운동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뇌졸중 예방 지침에서 권장하는 운동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10분 이상의 중등도의 운동. 중등도의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걷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약간 숨이 가빠지고 등에 땀이 좀 맺힐 정도의 그런 강도의 운동을 10분 이상 주 3, 4회 정도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식이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붉은 고기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붉은 고기라고 하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런 살이 붉은 고기들은 좀 줄이시고, 그리고 채소나 뭐 과일 섭취를 늘리고, 그리고 저염식 식단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이 고윤석 보험 닥터님도 닥터님이시지만 저도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오늘의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닥터님, 저는 또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많이 못 자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뇌졸중에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정확한 위험 정도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시거나 예민하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혈압이 동반된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하루 중에 혈압 변화도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도 뇌졸중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 닥터님도 혈압이나 당뇨 있으세요? 갑자기요? 저도 사실은 혈압이 약간 좀 높은 편이라서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받으시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위험 인자들인데요.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이 혈관 질환인 게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험 닥터님도 뭐 늙어가는 건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슬프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별인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좀 더 뇌졸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닥터님도 남자분이시고. 네, 보험 닥터님께서는 뇌졸중 위험인자를 여러 가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죄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꾸준히 관리합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 흡연, 고혈압,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정말 나에게 뇌졸중 위험인자가 많다면 건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험을 통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뇌졸중이 나에게 발병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그게 뭐 저희 맘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발병이 되면 또 어떻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뇌경색이 왔을 때 가장 빨리 해야 되는 치료가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환자가 증상이 발생을 하고 3시간, 좀 길게는 4시간 반 그 이내에 병원을 내원하면
그때는 이제 이 주사로 혈전 용해제를 주사를 하는 게 이제 유일한 표준 치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혈관 뇌로 접근하는 시술을 통해서 환자가 그 증상 발생해서 6시간 이내에 내원했다면 이 사타구니를 통해서 몸에 관을 집어넣어서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그런 혈관 재개통술을 하는 게 표준 지침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연구가 더 발전하면서 이제 그 시간 간격도 6시간에서 이제 뇌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24시간까지 이렇게 넓혀서 치료할 수 있게 환자의 치료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뇌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의 치료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수술을 통한 결찰술과 그리고 혈관 내로 시행하는 코일 색전술이 있습니다. 결찰술은 두개골을 절개해서 뇌를 조심스럽게 벌리고 이렇게 당겨서 혈관을 노출시키고 그 혈관에 접근을 해서 부풀어 있는 동맥류를 금속으로 된 클립으로 이렇게 잡아서 다시 터지지 않게 해주는 치료고요. 보통은 이렇게 머리 안쪽으로 많이 절개를 해서 그동안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수술 방식도 많이 발전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썹 위로 만 절개를 해서 아주 작게 절개를 해서 흉터가 남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은 보통 사타구니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관을 혈관을 통해서 동맥류까지 접근을 하고 그 동맥류 안에다가 백금으로 된 코일이라고 부르는 되게 가느다란 실 같은 거를 채워 넣어서 거기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치료도 함께 합니다. 근데 이 뇌졸중이 수술이나 시술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좀 큰 수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이런 급성기에는 산정특례 적용이 돼서요. 본인 부담률이 5%로 줄어들긴 하는데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꼭 필요한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상태가 많이 나빠가지고 중환자실 치료가 오래 필요한 경우, 마비가 너무 심하거나 뭐 그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제 이래서 중환자실 치료가 길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험 관련 업무를 보실 때도 진단비 부분만 신경 쓰시기보다는 그 이외에 말씀하셨듯이 좀 길어진다거나 이런 데를 대비해서 입원이나 수술비도 굉장히 꼼꼼하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수술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보험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건강닥터님, 이게 뇌졸중은 수술 이후에도 재발이 다시 되는 질병인 건가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재발할 가능성이 1년에 한 5%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적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리고 재발을 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증상이 심하게 남고 그리고 같은 손상이어도 이미 한번 뇌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얼닥터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건강닥터님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께 당부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뇌출혈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뇌출혈 중에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가 부풀어서 터져서 발생을 하는 건데 동맥류가 뭐 갑자기 부풀어서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풀어 있다가 이게 증상이 없으니까 몰랐다가 터지면서 쓰러져가지고 오는 건데 그런 경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리 동맥류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보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동맥류가 보통 동맥류가 있는 경우가 한 3%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00명 중에 3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이 생기는 나이대가 40대, 50대 이때 많이 발생을 해서 검진 차원에서 병원에 신경외과 한번 내원해서 그런 CTA, 그러니까 뇌혈관 CT 또는 뭐 MRA, 그러니까 뇌혈관 찍는 MRI 이런 것들을 한번 검진 차원에서 찍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보험 닥터님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많은 것을 또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매달 얻어가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 보통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거나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걸 사실은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병원에 간다는 게.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병도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 보험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대비하시면서 뇌졸중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건강닥터 최대한 신경외과 교수님 그리고 보험닥터 하나생명금융서비스의 고윤석 차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